보니까 임팩트가 되게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볼 때 코로나가 가져다준 우리의 일상생활과 커뮤니케이션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온 아주 악당이죠. 악당인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져다준 좀 빨리 온 미래가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쓱닷컴 이제 신세계에서 하는 경우에도 매출이 많이 올랐대요. 한 30% 정도 가까이 올랐다 이런 이제 발표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길거리의 자영업자 분들부터 정말 신세계 그룹한테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또 문제였죠. 리테일 멜트다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테일,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어떤 상점들이 멜트다운, 말 그대로 이렇게 녹아버린다, 이제 없어질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가 한국에서 본격적인 리테일 멜트다운이 시작된 해로 기억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롯데나 신세계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척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숫자가 계속 나빠져도 이거 극복할 수 있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세계는 구조조정을 했고 롯데도 지금 점포를 줄인다고 했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줄어드는 원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와중에 이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리테일 멜트다운을 가속화하는 지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걱정이, 대기업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나올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은 충분히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직격탄을 계속 맞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퇴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정말 그 폐업 소식을 알리는 유튜브 장난 아니죠. 특히 좀 많이 올라오는 데가 헬스장, 그리고 필라테스. 헬스장 필라테스가 정말 많이 폐업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좀 힘든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구도 만져야 되고, 그러게요. 그리고 정말 가까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원분들이 그냥 다 취소를 하는 거예요. 문을 닫으시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수영장. 그러네요. 수영장. 그리고 뭐 지금 학원. 뭐 저희 아이도 지금 학원을 몇 개 다니고 있는데 다 폐쇄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학교도 문을 닫고 있는데 학원이 문을 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다중 이용 시설, 뭐 예를 들면 영화관, 이런 데는 다 자발적으로 지금 클로즈를 하고 있어서. 독서실. 이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이제 소셜 살롱들 있잖아요. 뭐 트레바리, 뭐 크리에이터 클럽, 뭐 문토 이런 데들 전부 다 이제 한 달씩 미루고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한 달이면은 보통 기업의 1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사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절반 정도는 일본에서 오고 절반 정도는 이제 미국에서 온 건데, 사실은 저는 기업 문화의 핵심이 좀 일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대기업, 그 중에서도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그러죠. 인프라 사업을 맡고 있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했고, KT도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재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제일 크리티컬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계약이 미뤄졌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예요. 근데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가.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 아빠가 휴가를 내서라도 애를 케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 좀 중추를 이루는 나이가 이제 30대, 40대 요 분들이 아이가 다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에는 사실은 답이 없는 거죠.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방법을 좀 새롭게 재정해야 하는, 오히려 뭐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익명 커뮤니티,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있죠. 블라인드에서 뭐 재택근무 관련해서 설문을 한 걸 봤는데 되게 재밌는 문항이 있었어요. 재택근무를 하면 내가 출근한 거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냐, 아니면은 뭐 술렁술렁 하게 되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한 70% 정도 되는 분이 아무래도 재택을 하면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할 수 없다. 재택을 어떤 시스템적으로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소 중견기업들이 도입하고는 있는데, 오히려 일하는 우리들이 재택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재택근무,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재택근무를 했을 때 내 동료가 제대로 집에서 근무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렵다. 결국 이제 서로를 믿어야 되는데, 한국의 사실 대기업 시스템이 서로 믿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뭐 여기 지금 성과 위주로 본다면 더 좋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말씀도 있으신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문이 없는 게, 뭐 재택근무를 하건 뭐 어디서 하건 뭐 분기별로 성과를 측정해서 제대로 성과를 냈는지만 보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주변에 대표들이 많고 이제 막 페이스북에 올려요. 이제 우리 재택근무 하기로 했다. 네. 이런 것들 올리는 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과나 과정이 측정될 수 있는 업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회사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네. 그게 아니면은 좀 힘들구나. 그 신뢰도 신뢰인데 네. 확실히 뭐 디지털화라는 게 그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많은 그런 섹터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 속한 분들은 이때 한번 재택근무 한번 실험해보자 이런 네. 전투적인 추세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파이프라인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조직들은 오히려 전염병이나 이런 사태에 취약한 것 같고 그런 네. 생각도 많이 근데 들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진 상황이 굉장히 최악의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기업을 경영해 보시거나 아니면 회계 쪽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 말까지 정기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재무제표 또 확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기간이라서 네. 재무 쪽에 있는 분들은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저희 같은 투자회사들은 사실은 제일 바쁜 시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100개 넘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주주총회를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방문도 해야 되고 그 회사 지금 상황도 봐야 되고 하는데 지금 뭐 주주총회 자체를 열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도 트래픽이 많이 늘고 이제 돈을 벌고 있다 하는 회사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유튜브 그리고 각종 온라인 뭐 이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터디파이라고 이제 온라인 통해서 같이 그룹 과외 같은 스터디파이. 것들 네네네.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일단 웹툰 회사들 정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디지털 콘텐츠 영역은 요즘 분위기가 좋다라기보다는 분위기는 안 좋은데 트래픽은 많이 몰리고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키의 경쟁사가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다. 왜냐면 농구를 하러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인간의 시간 24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때 뭐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경쟁을 하니까 그냥 농구와의 경쟁자는 게임기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극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식당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유튜브를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극장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옵션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미래를 잡아당기는 요인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이런 리테일 멜트다운이라는 미래를 확 잡아당긴 어떤 그런 촉매 역할을 한 것 같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가 겪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자영업 폐업률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 그냥 온라인의 대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으로 오프라인을 경험하기 그렇죠. 어려운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올해 정말 성장률을 0%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부의 재편, 부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되게 큰 문제예요. 보통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소비를 활발하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소비 욕구가 강한 나이가 언제냐 그러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20대, 30대 당장 결혼만 하고 아이만 낳아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저축을 그렇죠. 늘리게 돼요. 그래서 소비를 활발하게 할 20, 30대가 돈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20, 30대가 돈이 많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일단 취업도 어렵고 이분들한테 좀 부가 재분배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것도 굉장히 큰 리테일 멜트다운의 요인인 것 같아요. 이번에 총선이잖아요. 아, 그러네. 총선을 총선을 선거운동을 또 할 수가 없잖아 네 지금. 맞아요. 그 대면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다 유튜브 채널 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국회에서 연락 되게 많이 와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 채널 좀 야, 해보려고. 이제 드디어 태용의 네. 시대가 오나? 마음에 드는 후보가 좀 없어가지고 네. 안 하고 있는데 진짜 난리가 났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후보자들이 유튜브 말고는 이제 못한다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선 전국도 누가 온라인을 잡느냐. 근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치가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길일 수도 있다. 왜냐면 맞아요. 유튜브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분이 뱉은 말이 다 기록으로 남는단 말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길거리에서 유세를 할 때 선거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만 기록이 모두 다 남는 게 아니에요. 허공으로 그쵸. 이 사람 말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그 네. 거리 유세라는 게 밑에서 선동을 하는 거지. 이러면은 네, 막 되게 나가는 기분 거예요. 좋아서 그냥 네.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회의원분들의 대부분은 거리 유세, 거리 연설에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동영상으로 아카이브가 다 남는 기록으로 정말 정답만을 말하시면서 자기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몇 분이나 살아남으실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재택근무를 하면 재택근무를 진짜 오래 해보잖아요. 그럼 누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인텔 다닐 때도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팅 호핑족이라고. 이 사람 캘린더를 열어보면요. 미팅밖에 없어. 미팅이 장난이 아닌데 한 번에 미팅이 막 3-4개씩 겹쳐 있어서 이 사람은 미팅하다가 sorry, I have another meeting 그러고 또 다른 미팅룸에 들어가고 누가 보면 와 진짜 바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미팅에 다 들어간다. 근데 이 사람 하는 일은 미팅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일을 실행하진 않고 일을 실행할 시간조차 없는 거죠. 미팅에 들어가느라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은 바로 드러나요. 옷과 석이. 또 오늘 무슨 일 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슬랙에 우린 글 읽었는데요.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오프라인이 오히려 씌우고 있는 우리한테 가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은 그걸 속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우리 정치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 국면, 코로나 국면에서 유튜브로 유세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도 듭니다. 뭐 네. 과도하게 복지를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분에 취해서 말을 하면은 다 박제당하는 거죠. 네. 전부 저도 다. 지금 되게 유튜브가 사실은 어려워요. 음. 왜냐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어떤 컨텍스트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을까랑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보일까의 두 가지 생각을 지금 동시에 하면서 말도 되게 빨리 하고 있잖아. 네.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걸 시작해 보니까. 그쵸. 그 디지털 챌린지가 있어요. 네, 디지털 진짜. 챌린지가 있어요. 그래서 태용님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좀 환경 분야에는 좀 이슈가 없을까 이런 네네네. 댓글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긴 했어요. 왜냐면 네. 뭐 그러니까 커머스가 사실- 커지고 네네네. 이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방역을 굉장히 잘하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진짜 의학과 관련된 기술, 뭐 뭔가 좀 백신을 잘 만든다던가 이런 기술들이 더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데 재미있게도 여기서도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기술은 AI예요. 그렇죠. 최근에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AI를 쓰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코로나와의 전쟁은 의아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바둑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이 바둑을 두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굉장히 요상한 변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생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변종에 코로나 대응하기 아니에요? 위해서는 네. 코로나 어떡하려고 지금 제 앞에서 아니요, 고춧가루 때문에. 네네네. 그런 변종들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백신을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 네. 지금 핵심인데 그 가능성 있는 백신의 조합을 찾는 혹은 치료제의 어떤 그 조합을 찾는 데 AI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코로나는 어떤 자연의 섭리로 변이를 하는데 인간은 AI를 개발해서 그 변이에 대응하는 맞수를 두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것도 사실 지금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회공학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갔으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추론을 해서 미리 거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방역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통계적이고도 어떤 추론적인 그런 동선을 알아낸다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사람보다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동통신사의 통화 정보라던가 셀 간의 기지국 간의 이동한 정보, 그다음에 차량의 GPS 정보 이런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뭐 신용카드를 결제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역이나 이런 그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나 AI가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이 진짜 타격이 커요. 여행 진짜 크죠. 이 얘기를 못했네. 네. 여행이 진짜 큽니다. 그 지금 폐업하는 데도 나왔고. 여행사는 거의 다 지금 너무너무 절체절명의 위기고요. 사실은 직격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항공산업이에요.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굉장히 위기이고요. 그 일본으로 그로기 상태에 온 거를 코로나가 날렸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 지금 국내선도 뭐 제주도 거의 다 마비 지금 된 상황이라서 항공산업, 그 다음에 여행산업, 숙박업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긴 한데 여행 산업이 비즈니스 계약을 맺는 방식 자체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선금 받고 스케줄 받고 뭔가 그걸 다 엮어가지고 다 계약으로 맺어놓고 이런 방식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컨벤션 산업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2020년 서울 마라톤이에요. 3월 22일인가 25일에 하거든요. 아 진짜? 그게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그 글로벌 마라톤 대회인데. 아 근데 이런 상황이면 못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게 주최사가 주관사가 동아일보예요. 아. 근데 동아일보가 매년 이렇게 매출이나 이익이 엄청 까이고 있거든요. 아, 사실 중앙일보나 그렇지. 이런 데는 사실 이런 네. 어떤 신문사의 뭔가 신문사 이름이 달린 행사는 다 수익 사업입니다. 네, 그쵸. 네. 근데 그 신문사가 그런 대목 하나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네. 근데 뭐 중앙일보나 이런 데는 디지털화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뭐 2,500대 막 이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100억 미치예요 지금. 근데 마라톤이 거의 100억대 행사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요즘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굉장히 좋은 어떤 네. 엔터테인먼트가 됐는데 최소 2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하는. 그거 진짜 좀 네. 주목해서 볼만한 거네요. 네, 왜냐면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취소될까 안 취소될까를 보다가 보니까 또 미디어 산업을 보게 되고 동아일보를 보게 되고, 동아일보가 거의 유일하게 아직까지 3월에 있는 대형 행사 중 취소하지 않은 몇 안 되는 행사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서울 동아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동아 서울 마라톤은 아직 취소가 안 됐나요? 네, 안 됐어요. 어쨌든 이제 네. 그런 기업의 상황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제가 오히려 뭐 저는 항상 방송을 하면서 방송하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배우고 가는 게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태용님이 말씀하신 미디어까지 이게 여파가 미칠 수 있다라던가 특히 뭐 여행이나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까지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온라인의 컨텐츠의 가치는 점점 올라오고 있고 오프라인은 점점 더 위험해지거나 비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변곡점이 언제 어디서 올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해요. 작년에 이미 왔어요. 작년에 디지털 콘텐츠 광고 시장이 그 나머지 전체랑 했을 때 40%를 넘겼어요. 디지털. 네, 그래서 곧 2년 내로 이제 전체 시장의 과반 이상을 디지털이 가져갈 우리 거다. 요걸 예측해 볼까요? 네. 그러면 과연 리테일의 미래, 오프라인을 거점으로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동네 수학 학원의 미래. 극과 극으로 나뉠 것 같아요. 진짜 가성비 아니면 프리미엄. 근데 가성비가 배달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제 뭐 접근성이 미친 듯이 좋거나 아니면 배달해 먹거나 이럴 때 정말 그 경험이 좋거나. 생각을 해보니까 다 배달로 대체할 수 있는데 직장인들의 점심 수요 이거는 배달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집중 타겟하는 회사들은 좀 뭐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틀림없거나 답이 없거나 본격 퓨처리스틱 비즈니스 토크쇼 토크쇼 노다 퓨처. 네, 다음 오늘은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만나요. 안녕. 네, 기대해 주세요. 네.